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상당히 심통한 순간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참으로 가슴이 아픈데요. 윤 대통령께서 이제 방금 전 자필로 왜 부정선거를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공개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또 재판 앞두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아마 제가 제일 먼저 보도를 하는 것일 겁니다. 일단은 좀 아쉬운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고 아주 잘 될 거니까요.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윤 대통령께서 왜 이거를 비상계엄을 하셨는지, 이 지금 자필로 쓰신 이 윤 대통령의 게시물을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과 공유를 할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셔야 될 것이고, 여기에는 부정선거 얘기도 나옵니다. 소리가 안 들리시나요? 네. 아마 내일 정도 구속영장이 신청될 가능성이 있고, 또 이놈들이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신청해서 구속시킬 수도 있는데, 미국도 이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요.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좀 아쉬운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조금 더 우리에게 훨씬 더 유리하게 전개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여리고 마음이 그냥 피를 싫어하시는 분이라서 약간 평화적인 해결을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을 여러분들과 좀 공유를 하고 싶고, 새해 초에 원래 1월 1일 날 이 글을 여러분들께 올리시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 새해 좋은 꿈 많이 꾸셨습니까? 을사년 새해에는 정말 기쁜 일 많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작년 12월 14일 탄핵 소추되고 나서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좀 아이러니하지만 탄핵 소추가 되니 대통령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24년의 공직생활, 8개월의 대선운동, 대통령 단성과 정권 인수작업, 대통령 취임 이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신없이 일만 하다 보니 제가 대통령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지내온 것 같습니다. 공직인사, 선거 공약과 국정과제, 현안과 위기관리 등 외교, 안보, 경제, 사회 문제를 정말 치열하고 고민하고 토론하고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능력은 노력이라는 생각에 무조건 열심히 치열하게 일해왔습니다. 대통령답게 권위도 갖고 휴식도 취하고 하라고 조언하는 분도 많이 계셨지만 취임 이후 나라 안팎의 사정이 녹록치 않았습니다. 글로벌 안보 및 공급망 위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외생적 경제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지난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에 따른 국가 채무의 폭발적 증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영끌 가계대출 문제, 소주성 정책에 의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와 대출금 문제 등은 경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어려움을 더하였습니다. 나라 걱정밖에 없으시죠? 하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어려운 여건에도 저와 정부를 믿고 따라오신 덕분에 차근차근 현황과 위기를 풀어갈 수 있었습니다. 화병 이해는 갑니다만 우리가 좀 더 적극 좋은 에너지로 승화시키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어려운 여건에도 징벌적 과세 정책을 폐기하고 시장 원리에 충실하게 부동산 정책을 펴온 결과 주택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와 경제를 연결하여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수출에 노력한 결과 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하고 우리보다 인구가 2.5배 많은 일본을 거의 따라갔습니다. 1인당 GDP는 지난해 일본을 추월했고요. 한미동맹의 핵기반 업그레이드와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한일관계 정상화를 통해 한미일 삼국 경제 체계는 우리 경제의 대외 신인도를 든든하게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잘했던 거죠. 요새는 안보와 경제 그리고 사회개혁을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뛴 2년 반의 시간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갑니다. 좀 더 현명하게 더 경청하면서 잘했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도 많이 듭니다. 지난 대선 기간 그리고 취임 후 2년 반의 시간을 돌이켜보면 부족한 저를 믿고 응원해주신 국민 한 분 한 분의 얼굴이 떠오르고 지친 몸을 이끌고 새벽일을 시작하시는 분들, 추운 아침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책가방을 둘러매고 나가는 학생들, 어려운 여건에서 아프고 불편한 몸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생각이 많이 납니다. 찾아뵙고 도움을 드리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부지런히 돌아다니고 일하다가 이렇게 직무정지 상태에서 내가 비로소 대통령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이러한 안타까움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직무정지가 공직생활에서 4번째 직무정지입니다. 검사로서 1차례, 검찰총장으로서의 2차례, 오늘 모두 3차례의 직무정지를 받았고 제 주변 사람들은 제게 적당히 타협하고 조금 쉬운 길을 찾지 않는다고 어리석다고 합니다. 어리석은 선택으로 직무정지를 받다 보면 가까운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해도 풀리고 많은 분들의 응원과 격려가 힘이 되었습니다. 예, 이게 이제 또 윤 대통령이 이런 과감한 배팅의 근원이었네요. 늘 저의 어리석은 결단은 변함없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이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아닌 민주주의는 가짜 민주주의고 민주주의의 이름을 빌린 독재와 전체주의입니다.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한 제도이고 자유민주주의는 법치주의를 통해 실현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모두 사람들의 자유가 공존하는 방식이 바로 법치입니다. 법치는 자유를 존중하고 합리적인 법과 공정한 사법관에 의해 실현됩니다. 법치주의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입니다. 결국 자유를 너무나 중요시 여겼던 윤 대통령의 의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경제에 있어 자유시장경제 원리와 결합하여 자유가 창의를 통해 우리의 번영을 이루어내고 풍부한 복지와 연대의 재원을 만들어내며 번영의 선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나라는 부존 자원이 없지만 훌륭한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고 개방적이고 활발한 국제 교육을 통해 발전해 왔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안보, 경제, 원자재 공급망 등에서 모든 나라들이 서로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의 번영을 지속하고 미래 세대에 이어주려면 자유와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가 중요합니다. 미국과 연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적대적인 공격을 하지 않는 국가는
체제와 가치가 다르더라도 상호 존중과 공동이익의 추구라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협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체제와 지향하는 가치가 우리와 다르고 우리에게 적대적인 영향력 공세를 하는 국가라면 늘 경계하면서 우리의 주권을 훼손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의 적대적 영향력 공작을 늘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그런 세력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우리를 만만히 보지 않도록 하면서 상호 존중과 공동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공동 번영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엔이 설립되고 어떤 사유이든 분쟁을 군사 공격과 전쟁으로 하는 것, 해결하는 것은 국제법상 금지되고 방어 목적 외의 전쟁은 금지되었습니다. 지금 전쟁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총칼로서 피를 흘리는 군사 공격과 전쟁 도발은 국제법상 금지되었으므로 강대국이라 하더라도 외교상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어 총칼을 쓰지 않는 회색지대 전술이 널리 사용되게 된 것입니다. 허위 선동의 심리전, 정치인 매수와 선거 개입 등의 정치전, 디지털 시스템을 공격하는 사이버전, 군사적 시위와 위협을 보태어 시연하는 하이브리드 전술이 널리 쓰이게 된 것입니다. 군사 기밀 정보와 핵심 안보 산업 기술 정보의 탈취와 같은 정보전도 하이브리드전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신흥 안보는 군사 정치 안보를 넘어서 경제 안보, 보건 환경 안보, 에너지 식량 안보, 첨단 기술 안보, 사이버 안보, 재난 안보 등 매우 포괄적이고 다양합니다. 군사 정치 안보는 정보 보호, 보안과 각종 영향력 공작 차단을 포함합니다. 군사 도발과 전쟁은 상대방의 주권을 침탈하는 정치 행위인데 국제법이 금지하는 군사 도발과 전쟁을 하지 않고 공격과 책임 주체도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 다양한 회색지대 하이브리드전을 주권 침탈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권위주의, 독재국가, 전체주의 국가는 체제 유지를 위해 주변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을 속국 내지 영향력 하에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내 정치 세력 가운데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과 손을 잡으며 이들의 영향력 공작의 도움을 받아 정치 권력을 획득하는 데 유리합니다. 이거는 중국과 선거 개입, 이 얘기를 바로 하는 것이죠. 그러나 공짜는 없습니다. 우리의 핵심 국익을 내줘야 합니다. 국가기밀 정보, 산업기술 정보뿐 아니라 원전과 같은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 등을 내주고 나아가 자유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붕괴시키고 스스로 외교 고립화를 자초합니다. 이게 중국하고의 관계를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국익에 명백히 반하는 반국가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 친중파 프로차이나입니다. 이런 세력이 집권 여당으로 있을 때뿐만 아니라 국회 의석을 대거 점유한 거대 야당이 되는 경우에도 국익에 반하는 반국가 행위는 계속됩니다. 막강한 국회 권력과 국회 독재로 입법과 예산 봉쇄를 통해 집권 여당의 국정 운영을 철저히 틀어막고 국정을 마비를 시킵니다. 여야 간의 정치적 의견 차이나 견제와 균형 차원을 넘어서 반국가적인 국익 포기 강요와 국정 마비, 헌정 질서 붕괴를 밀어붙입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우리 윤 대통령의 현실 인식은 이러했습니다. 어떠한 정치 세력이라도 유권자의 눈치를 보게 되어 있어 무도한 패악을 계속하기 어렵지만 선거 조작으로 언제든 국회 의석을 계획한 대로 차지할 수 있다든가 부정선거 얘기를 하시는 거죠. 행정권을 접수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선관위 엉터리 시스템도 다 드러났습니다. 특정인을 지목해서 부정선거를 처벌할 증거가 부족하다 하여
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일축할 수는 없습니다. 칼에 찔려 사망한 시신이 다수 발견됐는데 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했다 하여 살인사건이 없었고 정상적인 자연사라고 우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법치국가라면 수사기관에 적극 수사 의뢰를 하고 모두 협력하여 범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선거소송의 투표한 검표에서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되었고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에 무방비하고 정상적인 국가기관 전산 시스템의 기준에 현격히 미달하더라도 이를 시정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발표된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수의 일치 여부에 대한 검증과 확인을 거부한다면 총체적인 부정선거 시스템이 가동된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하는 행위이고 자유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행위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정상적인 국가라면 선거소송에서 이를 발견한 대법관과 선관위가 수사 의뢰하고 수사에 적극 협력하여 이런 불법 선거 행위가 일어났는지 철저하게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를 은폐하였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을 부정선거에 쏟고 있습니다. 살해당한 시신은 많이 발견됐는데 피해자 가족에게 누가 범인인지 입증 자료를 찾아 고소하여 처벌이 확정되지 않는 한 살인사건을 운운하는 것을 음모론이라고 공격한다면 이게 국가입니까? 이게 지금 이제 윤 대통령이 올렸습니다. 이렇게. 네. 디지털 시스템과 가짜 투표지 투입 등으로 이루어지는 부정선거 시스템은 한국과의 경험 없는 정치 세력이 혼자 독자적으로 시도하고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 중국의 개입을 얘기한 겁니다. 잘못하다가 적발되면 정치 세력이 붕괴될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엄두도 내기 어려운 일입니다. 기껏해야 검품 살포, 이권 거래, 여론 조작 등일 것입니다. 하지만 투개표 부정과 여론조사 조작을 연결시키는 부정선거 시스템은 이를 시도하고 추진하려는 정치 세력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준공을 얘기하는 겁니다. 투개표 부정선거 시스템은 특정 정치 세력이 장악한 여론조사 시스템과 선관위의 확인 거부, 은폐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해서 살인사건을 음모론이라고 우기는 여론조선 역시 투개표 부정선거 시스템의 한 축을 구성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라면 지금 이 상황이 위기입니까? 정상입니까? 이 상황이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입니까? 아닙니까? 전시와 사변은 우리 국토 공간 위에서 벌어지는 물리적인 상황, 즉 하드웨어의 위기 상황이라면 지금 우리의 현실은 우리나라의 운영 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위기 상황인 것입니다. 헌법 제66조는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며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대통령에게 대한민국 하드웨어를 지키고 운영체계와 소프트웨어를 수호하라는 책무를 부여한 것입니다. 거대 야당이 국회 독재를 통해 입법과 예산을 봉쇄하여 국정을 마비시키고 위헌적인 법률과 국익에 반하는 비정상적인 법률을 남발하여 정부에 대한 불만과 국론 분열을 조장하고 수십 차례의 줄탄핵으로 잘못 없는 고위공직자들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심지어는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검사와 감사원까지 탄핵하고 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방탄 입법을 마구잡이로 추진하는 상황은 대한민국 운영체계의 망국적 위기로서 대통령은 이 운영체계를 지켜낼 책무가 있습니다. 저는 헌법기관인 감사원장까지 탄핵하여 같은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법정에 세우려는 것을 보고 헌법 수호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비상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거대 야당의 일련의 행위가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판단하고 대통령에게 독점적 배타적으로 부여된 비상계엄 권한을 행사하기로 한 것입니다.
계엄은 과거에는 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것에 국한되는 것이었지만 우리 헌법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규정하여 전쟁 이외의 다양한 국가 위기 상황을 계엄령 발동 상황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부정선거로 인한 친중파, 종북 세력들이 반국가 세력들이 정권을 이렇게 전횡을 한다는 건 국가 비상사태죠. 국가 위기 상황에서 자유민주 국가의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국가 위기 상황을 알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힘써자는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국가 위기 상황을 군과 독재적 행정력만으로 돌파할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과 상황을 공유하고 국민의 협조를 받아 돌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엄이라는 말이 상황의 엄중함을 알리고 경계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이 위기 상황임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계신 국민들께 상황의 위급함을 알리고 주권자인 국민들의 눈을 부릅뜨고 국회 독재의 망국적 폐악을 감시 비판하게 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지키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 독재를 알리고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해 그리고 부정선거 가동 시스템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병력 투입을 지시하였고 국회 280명, 선관위 290명의 병력을 투입한 것입니다. 국회에 투입된 280명의 병력은 국회 마당에 대기해 있다가 그리고 선관위에 투입된 병력은 수십 명의 디지털 요원만 내부 시스템에 접근하고 나머지는 외부에 대기해 있다가 계엄 선포 2시간 30분 만에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이 있자 즉각 철수하였고 아무런 사상자나 피해 없이 평화롭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계엄은 범죄가 아닙니다. 계엄은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보좌하기 위해 합동참모본부에 계엄과가 있는 것입니다. 계엄, 내란이라는 내란몰이 프레임 공세로 저도 탄핵 소추되었고 이를 준비하고 실행한 국방부 장관과 군 관계자들이 지금 구속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입니다. 병력 투입 시간이 불과 2시간인데 2시간짜리 내란이 있습니까? 방송으로 전 세계 전 국민들에게 시작한다고 알리고 3시간도 못 되어 국회가 그만두라고 한다고 병력 철수하고 그만두는 내란 봤습니까? 합천계엄과 개념 매뉴얼에 의하면 전국 비상계엄은 최소 6, 7개 사단 병력 이상 수만 명의 병력 사용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합참에서 작전부장과 작전본부장을 지낸 사람으로 이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이기 때문에 소규모 병력을 계획한 것입니다. 국회의원과 국회 직원 등을 신분증 확인을 거쳐 국회 출입이 이루어졌으므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심의가 신속하게 진행되었고 본관과 마당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오히려 280명의 군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병력 철수 지시에 따라 군은 마당에 있던 시민들에게 공손히 인사하고 철수했습니다. 국회를 문 닫으려 한 것입니까? 아니면 폭동을 계약하기를 했습니까? 최근 야당의 탄핵 소추 관계자들이 헌법재판소에서 소추 사항 중 내란죄를 철회하였습니다. 내란죄가 도저히 성립될 수 없으니 당연한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란몰이로 탄핵 소추를 해놓고 재판에 가서 내란을 빤다면 사기 탄핵 사기 소추 아닙니까? 탄핵 소추 이후의 상황을 보아도 그 오랜 세월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자부하는 정치인들이 맞나 싶습니다. 하지만 최근 많은 국민들과 청년들이 우리나라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주권자로서 권리와 책임의식을 가지게 된 것을 보고 있으면 국민들께 국가 위기 상황을 알리고 호소하길 잘했다고 생각되고 국민들께 깊은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 저는 대통령이 출마할 때부터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영광의 길이 아니라 형국의 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반듯하게 세우고 자유와 법치를 외면하는 전체주의적 이권 카르텔 세력과 싸워 국민들에게 주권을 찾아드리겠다고 약속한 만큼 저 개인은 어떻게 되더라도 아무런 후회가 없습니다. 제가 독재를 하고 집권 연장을 위해 이런 식으로 계엄을 했겠습니까? 그런 소규모 미니 병력으로 초단기간 계엄을 말입니다. 사법적 판단이 어떻게 될지는 제가 알 수 없는 일이지만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 계엄이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를 살리기 위한 것인지 아닌지 잘 아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과거에는 대통령의 독재에
국회의원들이 저항하고 민주화 투쟁을 했다면 세계 어느 정치사에서도 유례가 없는 막가파식 국회 독재의 폐악에 대해 헌법 수호 책무를 부여받은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저항하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 기능을 정상화시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수사권 없는 기관에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정상적인 관할이 아닌 법관 쇼핑에 의해서 나아가 법률에 의한 압수수색을 제하는 법관이 임의로 해제하는 위법 무효의 영장이 발부되고 그걸 집행한다고 수천 명의 기동경찰을 동원하고 1급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무단 침입하여 대통령 경호관을 영장 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하겠다고 나서는 작금의 사법 현실을 보면서 제가 6년 동안 경험한 법조계가 이런 건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경시하는 사람들이 권력의 칼자루를 쥐면 어떤 짓을 하는지 우리나라가 지금 심각한 망국의 위기 상황이라는 제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씁쓸한 확신을 들게 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법치는 형식적 법치, 꼼수 부리는 법치가 아닙니다. 이런 법치는 인민민주주의 독재, 전체주의 국가에서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악용되는 법치입니다. 법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져야 하고 일단 만들어진 법은 다수결의 지배가 아니라 소수자 보호와 개인 권익 보호에 철저를 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좌파 운동권도 자신들이 주류가 아닐 때는 이런 법치주의 보호에 기대왔지만 국회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다음에는 실질적 법치보다 다수결의 민주가 우선하며 법치 국가적 통제보다는 민주적 통제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저는 검찰총장 시절 민주당 정권의 이런 무법적 폐악을 제대로 겪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법률가 법조인은 정치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께서 확고한 권리와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를 지키려고 노력한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밝고 희망적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우리 대통령께서 이렇게 쓰신 겁니다. 보면 아마 알 수가 있죠. 언제 쓰셨나. 제가 보기에는 딱 새해 직전 혹은 연말에 쓰셨다가 발표를 하려고 했다가 조금 그 상황을 보면서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상황을 보면서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중간중간에 새로 업데이트된 부분도 있고 뒷부분이 좀 그렇죠. 대통령이 아마 생각한 거는 우리 국민들이 한번 깨우치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윤 대통령께서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뭐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은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 우리 국민들에 의해서 한번은 깨우치는 그런 기회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사실 되게 편한 길이 있거든요.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트럼프 대통령과 바로 밀접한 관계를 드러내서 한국의 친중파들이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해놓은 다음에 아니면은 비상계엄을 완전히 진짜 육군 그 합참 그런 요령대로 매뉴얼대로 막 사단병력 몇 개 사단을 동원해서 하면은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약간 경고성 또 있고 국민들이 각성을 요청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보면서 또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솔직히 했거든요. 물론 이제 저도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과 무도회를 갑니다. 예. 거기 가면 이제 뭐 캐비넷 모임도 있어요. 강요 모임.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외국에 의존하는 그런 거 마지막 날은 뭐 트럼프 대통령, 벤스 부통령, 뭐 우샤 벤스, 멜라니아 이런 영부인도 오는 그런 것까지 같이 하는데 근데 문제는 좀 안타까운 게
쉬운 길을 놔두고 왜 이리 어려운 길을 가실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드는데, 지금 오늘 체포되면서 공수처에 들어가고 바로 이 자필로 쓴 메모를 국민들한테 공개를 한다는 거, 이거는 결국 어떤 의미냐? 국민들이 깨어나라는 겁니다. 어쩌면 되게 엄청난 모험일 수도 있죠. 모험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지금 엄청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메시지를 아예 대놓고 쓰셨잖아요. 이거 사실 1월 1일 정도에 하고 뭐 미국 측과 조율하는 관계를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은 저 좌파들은 그냥 땡땡 그릴 텐데, 그러지 않고 국민들에게 자신의 희생하면서 이런 메시지를 던진 거는 국민적 각성을 하라는 그런 의미로 보입니다. 지저스 크라이스트처럼 희생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에게 깨어나지 않으면 이 언급했던 이 엄청난 세력들에게 국제적으로 글로벌한 범죄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메시지를 던진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국민을 계몽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이제 트럼프 보면 파이트 포 프리덤도 있고 파이트 포 피플도 있고 그다음 윈 포 피플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리더는 이기는 것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뭔가 간절함을 느끼게 하거나 애달픔을 느끼게 하면서 고문하는 거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리더가. 그렇지만 그만큼 윤 대통령께서 바라봤던 우리 한국의 상황 자체가 망국 직전이라는 거, 반국가 세력이 어마어마하게 집권을 했다는 점, 이 점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은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저도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수사 안에서 정말 화가 나고 그랬지만, 이렇게 부정선거를 언급을 넘어서 어마어마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 국민들 보고 깨어나라는 뜻입니다.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를 체포당함으로써 해야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제 깨어나셔야 됩니다. 주변 사람을 깨우십시오. 이런 반국가 세력들, 친중파, 종북파한테 우리나라가 주권이, 우리나라의 그 국격이 무너지는 것을 여러분들은 가만 놔두시겠습니까? 사실 트럼프가 뭔가 바람만 불어도 시진핑은 쫄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도 나쁜 짓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 뭐 그린란드니 파나마 이런 것에 대해서도 얘기는 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모를 리가 없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반도가 얼마나 중요한 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한국적 상황을 무시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쉬운 길을 두고 어려운 길을 가는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홍콩 사태, 화교 혜택, 부정선거, 화교 문제도 많이 드러났죠.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서 이 작금의 비상사태, 이 부분을 바꿀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봅니다. 미국 도움을 필요로, 물론 필요하겠지만 저는 윤 대통령께서 쉬운 길이 아닌 어려운 길을 통해 가지고 한국의 자성과 국민들의 자각을 일깨우는 그런 방법을 도전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뭐 저라면 좀 다르게 접근했을 것 같은데 조금 안타깝네요. 아무래도
윤 대통령이 과거에 이제 좌파 친구들도 많고 좌파 정권들하고도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좌파의 문제를 모르다가 대통령이 되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실들을 알게 되어 가지고 자각을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사실 여러분들께는 지금 말씀드릴 수 있지만 윤 대통령은 오늘의 담화문을 발표하기 전까지 부정선거라는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드디어 부정선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부정선거. 그것도 부정선거가 증거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네. 이 말인즉슨 결국에는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처음으로 던진 메시지에 부정선거라는 말을 던진과 동시에 증거는 너무너무 많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 무지무지 화가 나셨을 텐데 우리 힘내죠. 화이팅. 네. 저도 새벽에 나와가지고 아무튼 또 재판이 또 있어가지고 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힘을 합쳐야 되고, 이제 누가 간자고 누가 뿌락친지 누가 진정인지 이것도 다 드러났어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제대로 뭉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화이팅 합시다. 이길 수 있습니다. 끝난 거 아닙니다. 끝난 거 아닙니다. 끝난 거 아니고요.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예, 끝까지 싸워야 되고, 어쨌든 미국에 갑니다. 미국에 가고 조금 제가 했던 그 그림하고 좀 다른 방향으로 가서 좀 저도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또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 상황을 그대로 하고 우리가 안에서 밖에서, 저는 원래 안에서 싸우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또 밖으로서의 일도 많이 역할을 주임을 받았습니다. 또 저는 또 제 역할을 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힘내가지고 싸워 이깁시다. 지금 대통령께서 중국이란 말은 일부러 안 하셨어요. 근데 첫 번째 담화문에서도 중국이란 말씀을 하셨죠. 중국이란 말씀을 하셨어요. 중국 간첩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번에는 중국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북은 그냥 원래 쓰던 대로 하고,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번에 많은 분들이 깨어났죠. 우리나라의 힘으로 한번 제대로 해보고, 미국하고 또 싸우는 게 아니고 조율을 해가지고 진짜 초일류 정상국가로 한번 해봅시다. 우리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주현 변호사 TV 구독